안녕하십니까, 김한전만개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사드보다도 더 급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 한중 통화 스와프, 그죠? 그건 뭐 당장 현안으로 걸려 있는 거고, 사드 경제 보복하고 관련된 문제는 이건 뭐 풀어준다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거고, 그건 실체가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 쪽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모멘텀이나 명분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번 당대표 대회가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18일 개막을 하고 11일 날 7중전회를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내용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당대표 대회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는 국회 회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9대 국회, 20회 국회처럼 중국은 지금 18차 당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8차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18차 당회 기간에 이 당대표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앙위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를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18일부터 열리는 건 19차 당대표 대회인데 18차 당대표 대회 마지막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18차를 결산하는 당대표 대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위원들은 대개 그 정위원과 후보위원을 합쳐서 약 370명, 80명 이렇게 되는데 회기마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난 18차 대회를 지난 5년을 결산을 하고 19차 대회에 올릴 안건들, 그다음에 19차 대회에 당 총서기가 정치 공작 보고라는 거를 업무 보고를 읽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승인, 그다음에 일부 인사 배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 교환 이런 거를 하는 회의입니다. 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중국 공산당 당장에 의해서, 당헌에 의해서 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구는 공산당 대표대회인데 이 대표대회는 회의이면서 기구거든요. 이 회의가 폐회되는 기간 동안에는 당 중앙위원회가 공산당을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당 중앙위원회의 최고 수장이 총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위원회의 의견이 실제로 중국 공산당의 의견이다. 우리가 보통 당 중앙의 지시로 이렇게 했다 하는 그 바로 중앙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19차 당대표 대회가 18일부터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7중전회는 왜 7중전회라고? 이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 7중전회는 7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의 준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기 동안에 국가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대개 한 7중전회에서 끝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회기는 13기 회기였어요. 그때는 11중전회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가 어지럽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7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에 끝이 나는 거죠. 근데 1차 회의는 당대회가 열리고 마지막 날 열리면서 뭘 하냐면 인사 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2차 회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정부 인사 배치하는 계획을 짭니다. 3차 회의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기 3중전회, 12기 3중전회, 3자 들어가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 나오도록 제도가 돼 있는 겁니다. 3차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제일 그 관건 차기가 누구예요?
글쎄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안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진핑 체제가 일단은 5년을 더 가죠. 5년 더 네, 가죠. 5년 더 가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격대 지정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총서기 임기를 할 때 그 전통이 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등소평 이후에 82년대부터 있어 왔는데 젊은 사람 두 사람을 지정을 해서 네. 그 사람이 5년 후에 네. 이제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를 맡는 이런 이제 체제가 중국의 체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당 총리 후보로 그 국가 총리 후보로 거명되던 순정차이라는 네. 전 중경시 서기가 낙마를 했습니다. 기존의 예상은 어땠냐면 호춘화라는 젊은 사람과 네. 순정차이라는 젊은 사람을 앉혀서 네. 마치 과거에 시진핑과 리커창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둘이 고전에 했던 했었죠. 것처럼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순정차이를 낙마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춘화 하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순정차이를 대체할 인물을 찾아서 같이 넣으면 네. 다음 후계 고도가 완성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 새로 판을 짜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시진핑의 가장 큰 신복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천민얼이라는 네. 바로 순정차이를 이어받아서 지금 중경시 총칭 서기를 하는 천민얼이라는 사람을 상무위원회에 진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네. 천민얼과 순정차이가 천민얼과 호춘화라는 사람이 나이가 이제 다음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구도로 가든지 네. 아니면 호춘화가 만약에 입성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전혀 새로운 판도로 판을 짜려는 거다.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예상이 가능한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천민얼과 호춘화를 다음 지도부 그러니까 5년 후에 열리는 20차 공산당 대표대회 때 아마 인물로 그렇게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후춘화는 어느 쪽이에요? 공청단 계열인데요. 공청단 계열.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인데 이미 시진핑 체제가 2012년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네. 2013년에 사실 시진핑 쪽으로 완전히 들어갔죠. 그래서 해외 중남미 순방이나 이런 것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광동 성장을 하는데 성장한테 그런 그 일종의 성장의 직급보다 훨씬 높은 권한을 주면서 네. 해외 순방을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당히 그 시진핑이 키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호춘화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그랬었죠. 그래서 호춘화 순정차이가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복잡한 상황이 됐죠. 그럼 천민얼은 어느 쪽인가요? 천민얼은 신복이죠. 시진핑의 신복입니다. 처음부터 신복.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특히 절강성에 있을 때 그 시진핑이 5년, 4년 동안 신문에 소위 절강성의 발전 전략 그 원고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그걸 써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은 시진핑 인맥의 기획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도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꼭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중국은 중앙위원이 돼야 정치국원이 되고 정치국원이 돼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천민얼이라는 지금 중경시 서기는 중앙위원입니다. 네. 정치국원이 아닌데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시진핑이 관철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부탁도 개파의 부탁도 들어줄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하고 타협을 할 거냐. 이게 아마 이번 19차 당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주고받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는 거죠. 네, 여기 네. 이게 중국이 우리는 대통령이 힘이 굉장히 센데 여기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세죠. 센데 물론 세죠. 그렇게 근데. 안 하면 그 이후에 정국이 워낙 나라가 크고 그렇죠. 여러 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게 됩니다. 만약에 그 둘이 이번에 부상하지 못하면 그럼 앞으로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네.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둘이 들어갈 거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차기 지도자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구조 자체가. 네. 아예 하나도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나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네. 생짜배기로. 그 중국은요, 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혜성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아주
밑에서부터 키워집니다. 올라오죠. 길러지기 때문에 중국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되게 알죠. 그러니까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어디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혜성처럼 올라오는 건 없다. 시진핑이 어느 성이었었죠? 시진핑. 시진핑. 예. 어디 성장했었잖아요, 거기도. 시진핑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성장을 했죠. 그 푸젠성, 그다음에 그 절강성도 했고요. 상해 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상해 때 제일 그 인정을 받았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절강성 때부터도 계속 그 두드러진 성장을 했고요. 그 안에서 시자주인이라고 하는 자기 부하들 인맥 관리를 상당히 철저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자진 인사들이 그럼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와요? 들어가죠. 이미 많이 지난 5년간 네. 중국에서는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부자 붙은 사람들이 실무거든요. 네. 그 성장보다 성장을 이제 대표하는 거고 예를 들면 부자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부성장도 그렇고 부서기 그게 특정 담당이 있는 겁니다. 공업 담당, 농업 담당, 뭐 대외 무역 담당 이런 부자 붙은 사람들을 이미 상당히 중앙 정계나 중요 조직에 많이 침투를 시켰죠. 예를 들면 중국의 인맥을 관리하는 중앙조직부라든지 대외 선전 이데올로기를 관리하는 중앙선전부라든지 그다음에 이 개혁이나 경제발전 정책을 짜는 중앙재경소조 판공실이라든지 이런데 이미 자신들의 최측근들을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진핑 과거 5년간 그런 기본 작업들은 많이 해놨고 요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식으로 부자를 떼고 이제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요 조직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다 이렇게 잠깐 본 여기 거죠. 조금 첨부를 시키면요. 중국은 5년간 반부패 투쟁을 하면서 무려 119만 명을 처벌했고요. 116만 명을 입건시켰습니다. 119만 명. 예, 엄청난 116만 명. 또 차관급만 하더라도 280명. 그리고 국장급은 8,600명이 제거가 됐는데요. 이 자리를 자연스럽게 시진핑 계열의 사람들이 좀 채워줬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그 당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가장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뭐 경제라든지 통상, IT, 교육, 사법 쪽도 거의 대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부자를 띄고 정식으로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황제급의 권력을 잡을 거로 보여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처음 5년 동안에 사실은 시진핑이 군을 완전히 장악을 못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 장악을 하게 되나요? 이미 뭐 이제 군도 장악했다고 봐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우리나라 정치 메커니즘도 잘 모르는데 중국 거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8차 당대표 대회는 누가 짜냐면 그전 총서기가 짜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받았을 때는 후진타오와 그 당시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강택민, 장저민 계열 사람들에 의해서 판이 짜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사람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첫 번째가 19차인데요. 만약에 20차 당대표 대회도 열리면 그 마지막 날 인사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부 이 당 정치 보고도 시진핑 총서기가 하고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5년간은 그 전 사람이 해놓은 걸 갖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개인 독재의 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견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진핑 지금 현재 당 총서기는 지금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자기만의 인맥을 꾸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 소장님이 그 부패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정화 작업도 했지만 정적들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군부가 7대 군구였습니다. 7개. 우리를 치면 7개 군단이 있었는데 이걸 5대 전투구로 바꿨습니다. 5개로 바꾸고 사령관들 다 바꿨죠.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연합군 체제로 만들어서 총지휘라는 총사령관으로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군사위원회 주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군을 지금 완전히 자신의 그 소위 세력으로 완전히 만들어놨다. 그럼 군부 장악했고 그다음에 주요 그
핵심 보직들을 지금 배치해 놓고 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 쪽에서 자기 계파들을 많이 심어 놓으면 네. 당연히 이제 향후 5년간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이 굉장히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는 5년이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그렇죠. 제대로 한번 밀어붙여서 해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19차 당대회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당장이라 그러나요? 뭐 네네. 거기에 시진핑의 그 정치 철학이나 하여튼 경제 철학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담기게 되나요? 뭐 철학은 충분히 담길 수 있죠. 치국 이념, 뭐 이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국가 통치하는 이념과 그 이제 실천 방안 이런 건데요. 그 지금까지 5년간 해왔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뭐 4개 전면 소강 사회를 건설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해놓은 거, 그 다음에 5가지 균형론, 경제 뭐 이렇게 해서 환경까지 균형이 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여기에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붙냐 안 붙냐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이름 붙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름 붙은 사람은 역대 지도자 중에서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강택민도 강택민 3개 대표 사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안 붙여졌죠. 호진타오 과학발전관 했는데 호진타오 이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지 5년 되고 특별한 업적도 없는데 시진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걸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등소평 이론도 등소평 이론이라는 게 붙은 게 1997년 15차 당대회 때입니다. 그런데 97년 2월에 등소평이 사망하잖아요. 네. 죽고 나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급하게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생길 거고, 다만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 이념이나 통치 이념 이런 거는 충분히 구현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이름은 안 쓸 거고 당 중앙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내놨다 이런 표현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지난 뭐 5년이라 그래야 되나요? 경제적으로 이제 샤오강을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을 키우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앞으로 5년은 그럼 어떤 방향, 특별히 뭐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뭐가 생기나요? 그건 뭐 새로운 정치 이념이니까 그 자체가 바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아까 그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한중 관계 같은 차원에서도 지금 중국이 19차 당대회를 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고민이 있냐면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주변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진핑 체제의 뭐 최대 실책이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5년간 도처에 주변에 적만 생긴 거예요. 중국과 친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1로 전략을 하겠다고 가지 않습니까? 1대1로라는 거는 수 없는 국가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 때문에 외교 정책도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시스템이 아니고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한중 관계도 그런 틈에서 약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외교 정책 조금 좀 있다 하시고 외교 정책의 전환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그 중국 내에 그 권력 구도를 놓고 아직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왕치산이 최고 경제통이잖아요. 원래 경제통입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는 기율검사위원회 주석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배치를 한 겁니다. 다르게 배치했죠. 근데 왕치산이 이것도 사실은 무슨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지만 등소평 때 생긴 건가요? 칠상파라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했죠. 사실 칠상파라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장저민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장저민의 최대 라이벌이 치아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석. 교석을 서방 세계에서 더 높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살 넘은 사람은 정치하지 말자. 그래서 치아오스를 낙마를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도 71였습니다. 총서기는 예외로 한다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 약간 내부적으로 이 규칙화한 게 칠상파랍니다. 그러니까 67세는 한 번 더 상무위원을 국가 지도자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72세 정도까지는 하고 68세가 되면은 물러나라. 이게 이제 칠상파라인데
이 738하 규정에 마침 이번에 이제 왕치산이 걸리게 되는 거죠. 걸려버렸잖아요. 예. 뭐 몇 개월 차이로 걸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공감대를 얻으면 얼마든지 그 정치국원들 또는 원로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네. 그게 그동안 지금 아까 우리 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없는 부패 정국, 강력한 부패 드라이브를 바로 왕치산에 의해서 했죠. 이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왕치산은 원래 통상 전문가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그래서 그때 왜 저 사람을 기율검사위원회 주석을 시킬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도와서 이 사회를 좀 정화하고 네.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는 사람인 거죠, 지금도. 근데 저 나이가 저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종의 관례인데 이걸 깨고 할 만큼 시진핑이 모험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에 남겨놓지 않더라도 네. 지금 올해부터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예, 있죠.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 후보죠. 네. 이 국가감찰위원회는 국무원급으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 내년 위상이 예 세네요. 위상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 총리급이죠. 그럼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관련법이 통과가 되면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왕치산이 국가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부패 사정정국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 상무위원 자리를 놓고 그렇게 그 머리를 부닥치면서 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관철을 하면 그만큼 다른 부탁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강경하게 왕치산은 738을 이번에 깰 것 같다 주장을 하던데 조영찬 소장 어떻게 보세요? 왕치산과 관련해서 중국의 어린애들도 울다가도 그냥 울음을 그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호랑이보다 더 무섭군요. 예, 그리고 또 그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그 왕치산의 별명이 73입니다. 중국은 73은 그 치산, 그러니까 왕치산의 치산하고 똑같은 발음이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치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그 반부패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인사들은 다음번은 대거 숙청한다. 그런 이야기가 떠돌면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니까 왕치산 주변의 그 경호대들만 하더라도 100명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럽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왕치산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도 때려잡았고요. 소위 말해서 성급인에는 국가급 네. 그 상당히 고급 간부뿐만 아니라 팔이라고 해서 낮은 하부 간부들 그리고 그 개미라고 해서 아예 그 하급 간부들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을 도피했던 부패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여우라 그러는데 이 여우 사냥도 성공적으로 해서 2,800명을 중국으로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진핑이 아무래도 경제통이고 그리고 사법 쪽에서 워낙 그 빠꿈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 운동할 때 그 장점인파의 그 상하이방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부패 척결의 적임자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치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중앙감찰 그 위원회 총 그 대장으로서의 앞으로 소임을 계속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건 해도 그러면 상임위원은 계속하기는 상임위원은 아무래도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 그래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시진핑의 권력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밀고 당기고 하고 하려면 리커창은 이번에 뭐 3인가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3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게 아닌가요? 권력 서열은 네. 그 이제 총리는 물러나는 거죠. 총리를 하겠죠. 물러난다고 기사가 뭐 기사는 나는데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 다를 수가 있는데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가 중국의 정치 체제인데요. 지금 리커창은 상무위원으로 있는 거지 행정보직은 내년 3월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가에서 국무원 총리 보직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요번에하고는 결정된 전혀 거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식한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그 어쨌든 아직 그 후임 지금쯤이면 윤곽이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서로 밀고 당기기를 아직 하고 있다는 건데, 그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면 공청단이나 뭐 상해방이나 하여튼 이번에 권력에서 좀 멀어져가지고 많이 그 고생을 하시던 분들이 하여튼 자기 사람들도 밀어넣고 살리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지금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 핵심이고 그게 이제 7명인데 지금 시진핑과 리커창만 계속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나머지가 뭐 그게 5명이 됐든 7명이 됐든 이제 새롭게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거기에 계파 안배가 보통 들어가죠. 뭐 네. 2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구조를 이번에도 특별히 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커창은 이제 공청단을 대표하는 거고 만약에 호춘화라는 사람이 들어와도 시진핑한테 머리를 숙였지만 공청단 계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천민월 같은 사람이 이제 시진핑의 신복이기 때문에 시진핑 계열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 이제 3명들 여기에는 강택민 체면도 봐서 1명 정도 받아들여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호명되는 사람이 전 상해시 서기였던 한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저민 계지만 시진핑하고도 아주 가까운 또 친분 관계를 형성해서 그래서 개파는 그렇게 되더라도 전체 판도는 이미 시진핑의 흐름으로 갔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니 저도 거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조영찬 소장한테 오늘 발언 기회를 별로 못 주고 지금 계속.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걱정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일단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뒤로 가면 다 경제라서. 네. 제가 정치 경제학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우리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전망이 지금 뭐 예측이나 전망이 필요한데 이건 뭐 강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조 소장님도 그렇고 두 분이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번 뭐 사실 결국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 그 당대표 대회가 끝나고 나면 한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되려나요? 아까 말씀하시던 거 제가 중간 미리 끊었었는데. 네. 저는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중 관계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중국의 국가 전략에 유리하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정적인 문제가 이제 사드라는 거를 한국을 압박해서 해결이 될 거라면 계속 압박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중국말을 듣지 않으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만 집중 포화를 퍼붓는 것이 과연 중국 국가 전략에 맞느냐라는 평가 회의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차 당대회. 그렇다면은 결국 외교 노선을 아까 말씀드린 1대1로 전략의 집중 추진과 맞추어서 조금 유화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결국 공식적인 보복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사드와 북핵을 분리 대응한다라는 말만 한마디 나오면 사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북핵은 북핵대로 원래 가는 거고 지금 중국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사드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네들한테 이중 부담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분리 대응을 하면서 미국과 얘기하고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물꼬가 한중 관계는 풀릴 거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핵심이 저는 당대회 끝나고 트럼프의 방중 이게 이어지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될 거다. 만약에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두 나라한테 다 좋지 않죠. 북한한테만 좋은 일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중국이 더 이상 주는 것은 그 자신들 국가 발전 전략에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새로운 전략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마침 이 모멘텀이 19차 당대회가 적절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저도 시기상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풀릴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시기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대회 이후에는 1차 그
그 중전회의가 있고요. 네. 또 그 이후에는 뭐 경제공작회의,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이중전회, 그리고 앞으로 전인대회까지 정책 민간기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민간기에는 당에서 결정의 최고권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기 때문에 주석이 내리기 이전에 현재 그 후임자 선정이 어느 정도 내력이 되어 있는 인민은행장이라든지 재무부 장관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못하죠. 그 때문에 우리나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연장이 끝났다 아니면 만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 강준영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정적인 이야기고요. 또한 그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그 통화 스와프를 연장을 시켜줘야지만 중국도 현재 국제 외환 거래에서 1%밖에 안 되는 위안화의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영내 금융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기상의 문제일지 다시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 그 어느 정도 양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는 위안화 국제화하려면 한국하고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중이 워낙 커서 사실 저는 그렇게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기다 아니다라는 결정을 안 내놓은 것도 사실 좀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은 아니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자신들도 그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특히 트럼프의 방중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좀 하는 겁니다. 김도원 연구원 드디어 나보다 잘생겨서 여기 출연 안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우리 김도원 연구원. 중국 그 위안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흐름이? 좀 그동안 좀 강세였었죠?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 조금 흐름이 바뀌었죠. 네. 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랑 정치랑 달리 보는 게 맞지만 최근 중국 상황이 환율은 너무 같이 가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 최근 중국 상황에서 보면 같이 묶여 있는 감이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모두에도 쭉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셨지만 당대회 이후에는 조금 흐름이 다시 미달러와의 결부돼서 네. 위안화도 결정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결국 미달러화는 뭐 차후에도 말씀드릴 뭐 시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이고 금리 차가 네. 어떻게 될 것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일단 위안화만 놓고 보면 최근까지 가파르게 며칠 사이에 강세를 보였지만 다시 약간의 강세폭은 조금 경감될 소지가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 증시. 네, 그 아는 사람한테 그 내가 아는 키움증권에 계신 모 이사의 펀드가 잘 돌아가니까 그걸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나 지금 중국 펀드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벌었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지수만 놓고 보면 별로 움직인 것 같지 않죠. 네. 왜냐하면 뭐 이제 한 3,300대 정도 되니까요. 네.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재밌는 현상이 이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대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는 지수나 펀드를 보시면 수익률이 2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 대형주,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을 따라갈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반면에 보시면 이제 차이신 PMI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 지표들은 회복을 좀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르지만 네. 종목만 잘 골라내면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무지하게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네. 저희가 돌려보는 뭐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내려보면 중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한 6% 내지 7% 정도 상승 여력 뭐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IT 업종이라든지 정부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지수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돈 벌 일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대회를 앞두고서 네. 증시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을 통해서 순매수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고액 그 투자가들 우리 같은 옛날에 경우
똑같습니다. 90년대 네. 하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액 투자가들은 매도하지 못하게 하라. 네. 그런 지지 때문에 내려와서 공매도 못하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좋았던 게 IT 부분인데,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매출 증가도 빠르고 신제품 출시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의 키포인트가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을 찾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IT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통신 서비스나 중국도 세계랑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는 네.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쪽은 계속 좋아진다. 저거는 어떻게 돼요? 뭐 그 중국이 이제 상반기 뭐 연초쯤에 그 민간 건설은 완전히 잡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공공토목이라든가 이쪽을 대대적으로 내볼 걸로 계획이 발표됐었는데, 뭐 새로운 경제 특구도 하나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지금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요. 근데 네. 예전처럼 과감한 투자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금융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경제 정책은 금융 위험 방지, 그리고 경제 연착륙 쪽으로 그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틀림없이 잡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방 정부의 재원이 대부분 부동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건설 경기를 죽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도 연착륙하겠지만 그렇게 높은 그 수준의 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건설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저기 부동산 가격은 좀 옆으로 이제 넘어가서 1선, 2선은 대충 잡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3선은 안 잡혔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삼선은 아직도 뭐 화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650개 도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1선과 2선을 합쳐봐야 기껏해야 한 그 40, 50개 정도뿐이 안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 3선, 4선, 5선인데요. 이쪽으로 자금들이 지금 급속도로 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거와 관련된 뭐 신규 펀드라든지 그리고 각종 자금,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들이 상당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네.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계속 화랑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1선, 2선은 좀 침체로 들어갔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민간 부분 중에서도 고급 아파트들 같은 경우 눈치 보느라고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네. 여전히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식으로 해가지고 큰 2환선, 3환선, 4환선 부분까지는 지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않고요. 좀 조정받는 정도? 예,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상가가 또 죽은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지만 주택과 관련해서는 워낙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저기 경제특구 새로 만든다고 하는 건 지금 뭐 본격화됐나요? 이거는 뭐 10년 단위 그리고 20년, 30년 단위로 추진되는 건데요. 네. 현재는 그 기초 토목 공사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사하기 위해서 각종 망들, 그다음에 철광과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들이 들어가는 공사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제철업 쪽은 내년이나 내후년을 봐야 되겠군요. 네.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이거 하다 보니까 서답게 3년이 돼가지고 자, 좀 넘어가서 이제 우리 국내로 갔는데 한중통화사업부 문제는 그 사드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도 없고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좀 올렸어요. 3.0으로.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정부 목표치가 3.0이지 3.0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IMF는 갑자기 왜 그랬대요? 워낙 지금 보시면 수출 숫자들이 좋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수출 비중이 뭐 워낙 높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유럽 경기, 심지어는 일본 경기까지 좋죠. 다 뭐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입 지수 전체가 우리 GDP의 10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수출이 좋아지면은 경제가 살아난다 이거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설 쪽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뭐 제대로 된 소비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뭐 올리지 않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뭐 우리나라는 워낙 수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수출 숫자를 보고 조정을 했다. 근데 이번에 수출 그 증가한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 3분의 2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던데.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한국 기업이죠. 어쨌든 한국 기업이다. 네. 이번에 그 IMF 전망을 보면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목표치를 IMF가 공교롭게도 제시를 했는데요. 둘이 짰나? 글쎄요. 근데 논리는 간단합니다. 글로벌리 전부 상향 조정했고요. 특히 그 트레이드 볼륨 자체가 올해 한 4.2%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무역량이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익스포저가 큰 한국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다음 날에 나온 그 금융 안정성의 보고서는 또 부채에 관해서 약간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경제 전망은 좋게 해놓고서 여전히 신흥국 부채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톤에 다시 한번 좀 불안한 심리도 다시 언급을 함으로써 예. 부채는 지금 비단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꽤 많은 나라들이 다 폭탄처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문제. 그렇죠. 예.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뭐 만만치 않고. 그 국제결제은행이 그 가계부채 위험 국가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도 꼽은 거죠. 부동산 시장하고 해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또 논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네. 근데 일단은 약간의 위험 시그널은 전반적으로 약간씩 국제기구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성장률 높이면서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몇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우선 먼저 다른 거 가기 전에 그 나도 사실 뭐 포트폴리오를 돈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옛날에는 몰빵 전략을 하다가 100% 한 군데 딱 몰다가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서 가요. 코스피가 겁나게 올랐잖아요. 네. 오늘 최고가 돌파했죠. 네. 난 수익률이 제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네네네.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건 수익률이 한 20% 넘어요, 지금. 그렇죠. 어떤 건 마이너스야. 네. 어떤 건 제자리 걸음. 계속 가요, 근데 이래도? 당연히 가겠죠. 지수는 계속 간다. 그렇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코스피를 딱 잘라서 보시면 IT 업종이 전체 35%, 네. 그죠? 그리고 이번 상승장을 보시면 IT 업종이 주도를 했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그러면서 지수가 거의 뭐 100포인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내 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IT가 전체 차지한 이익 비중이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T가 올라가면 네. 쫓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또 그럼 IT만 올라가느냐? 또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최근에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도 장기금리 10년째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IT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나라는 PBR 0배 이하의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또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도 올라가고 이렇게 쫓아가는 현상이 따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재밌게도 주도주만 가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양쪽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를 같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기가 이제 됐다. 한 2달 전에는 무조건 IT만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올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올해 연말까지 한 2,600 본다고 그랬었고 뭐 내년에는 그거보다 이제 더 갈 거다, 3,000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변동이 없나요? 지수 전망은? 네, 그렇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자, 금요일 날 저희가 리포트를 좀 세게 냈죠. 이제 급등장이 온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자꾸 지정학적 리스크만 가지고. 그건 이벤트 리스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눌러버리면 유럽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선, 그렇죠. 뭐 이번 독일의 총선, 스페인 문제. 그렇죠. 다 그런 쪽으로 눌려지면은 이건 기회가 되니까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한국도 똑같은 환경인 것이죠. 하나하우스는 어떻게 지수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 연초에 고세했던 2,600포인트 그대로 연말 타겟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연간 전망 시즌이라서 아직 내년도 그림은 조금 아직은 좀 2,600이면 사실 이제 150도 안 남았네. 아직은 그래 150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지금. 목에 찼죠 뭐. 지금 2.500포인트 가까이 왔으니까요.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그 FOMC 그 의사록 뭐 나온 거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그러면 12월 달에 올릴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복귀해 보면 9월 FOMC가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약간 인플레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건 저희가 어느 정도 알았었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의사록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이 내포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강한 시그널이 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확실히 높아진 건 많지만 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 때쯤이면 이미 미국의 CPI가 발표됐을 텐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는지 네. 최근에 뭐 허리케인 영향으로 높아질 거라고 컨센서스는 잡혀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올해 남은 뭐 12월 FOMC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한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물가와 관계없이 GDP 갭만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도 물가가 안 따라오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내년에는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일단 옐런이 기자회견에서 물가 인플레에 대해서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유휴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뭐 원자재라든지 네. 미국의 달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안 오르는 거에 대해서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수정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점도표가 즉 연준의 점도표가 느껴지는 중장기 큰 롱텀의 메커니즘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네. 오르지만 이전보다 비슷한 속도 아니면 더 낮아질 수 있는 요인도 충분하다.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변수는 내년 2월 달 과연 페드의 수장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더 속도 차이는 있을 것이다. 누가 뭐 이름이 나오긴 나오던데 뭐 누가 될지는 하도 그분이 그 결정권을 가진 그분이 하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자, 근데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어쨌든 미국이 시작이 됐고 다음에 9월에 그 뭐죠? 연준 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자산 축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올해 금리 인상이 있다 이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미 우리 시장에 다 반영이 되긴 했겠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어쨌든 금리 인상을 계속 해나가고 자산 축소도 해나간다는 전제하에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 시장이 핵심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에서 고점을 가느냐 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는 주기에 있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네, 저희도 똑같이 판단하는 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네. 그 속도가 빠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빨라지려면 결국은 실질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 최근에 조금 조짐은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3% 이하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한 지금 이 수수께끼라고 했던 이유, 인플레이션 네. 자체가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를 봤었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가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가에 연결되는 모든 상품군들의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모든 나라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무점포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점포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은 더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연결고리가 많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연결이 되느냐? 잘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점포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오토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도 적게 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지 않는다면
꼭 굳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연준 금리를 너무 빨리 치고 올려버리면 결국 역마진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것은 경기 붕괴가 일어나는 현상, 금융 위기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지 않는 연준의 입장에서 꼭 굳이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릴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누가 연임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선 한번 올려놓자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코스피 당분간 더 간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도 그렇게 봐야죠? 그 연초부터 지속해서 가장 세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뭐 대부분 오늘 짚어야 될 변수는 다 짚어본 것 같고 특별히 그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변수들이 뭐가 더 있을까요? 먼저 일단 중국 뭐 사드하고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통화스와프 문제라든가 이건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변수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고 놓고 보고 그 이외에 당장 이번 주에는 19일이 중요합니다. 19일에는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네. 새벽에. 또한 18일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네. 19일 미국 베이지북이 있고 물론 미국 경기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어서 이제 오전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한국은행 10월달 통화정책 회의 있기 때문에 뭐 금리 변화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수정 경제 전망이 있습니다. IMF가 올렸기 때문에 한국은행 2.8% 고수할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